안녕하세요. 고3 담임선생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상담으로 많이 바쁘시죠? 오늘은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이해와 상담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23학년도 수시 모집 대비해서 현장에서는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봅니다. 저희 일정이 이제 8월 31일 날 2차 모평이 있고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학생부 작성 기준일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13일부터이고요. 그러면은 8월 31일 날 그 2차 모평 결과,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는 이제 바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요 2주간이 마무리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난 직후에 그 다음 주에 19일부터 23일까지 학교장 추천 전형 추천서 제출이 마무리됐죠. 진행되는 수시 원서 수시 일정은 12월 15일 날 최초 합격자 발표가 진행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추가 합격, 충원 합격은 12월 26일까지 계속되죠. 정시 일정은 2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이미 진행된 상담이긴 하지만은 수시 모집에 대해서 원서 접수 직전에 변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마무리 상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고요. 상담 방안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뭐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셨지만은 마무리 단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등등의 수시 모집에서 마무리 한 번 더 봐야 될 거는 학생부 교과전형 쪽으로 과연 우리 학생들이 집중하는 게 그 효율적인 방안일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2022학년도 수시 결과에서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 변화 대비 경쟁률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상당히 줄어드는 건 맞죠. 16개 대학을 기준으로 정시가 40%로 확대되면서 수시 모집에서는 주로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지난해 2021학년도에 비해서 그 3,000명 정도, 4,000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높아질 거는 뭐 당연히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가 상당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쪽에 상당히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러나 경쟁률이 높아져도 너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 즉 이런 현상들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 서류에 대해서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 그 서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되는 교과 전형 쪽의 집중도가 너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2022학년도 수시의 상황과 2023학년도 수시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이런 그 경향성들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 경쟁률이 한 자릿수 경쟁률과 두 자릿수 경쟁률에서의 합격 가능성은 너무도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시 6번의 기회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충원 합격까지 생각한다면은 6, 7대1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모집 단위에 따라서 당연히 빈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경쟁률이 두 자릿수로 넘어가면서 요 행수를 바라보고 혹시나 하는, 즉 성적이 다소 부족한데 수능 최저 충족시키면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이 경쟁률의 변화에서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 규모가 다소 축소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가 늘어나서 빈자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해 그 입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2022학년도 합격선, 70% 합격선, 그리고 주황색이 2021학년도 합격선 비교해 보면요. 교과 전형이 수도권 40개 대학 중심으로 전체 모집 인원 규모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이렇게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합격선이 낮아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중앙대나 한양대 같은 사례는 오히려 합격선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볼 수 있었고요. 고려대나 홍익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의 정도, 즉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이 높아서 합격선이 다소 낮아진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교과 전형의 합격선이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막연한 기대감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학생 종합전형이 규모가 줄어들고 또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합격자들의 70% 교과 성적대를 보면은 성적대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모집인원 규모가 줄어들고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주요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들의 요 서류평가 부분을 빼고 교과 등급만, 합격자들의 교과 등급만 비교해 봤을 때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규모가 줄어들어서 거기 좀 힘들어. 그러면 뭐 교과 전형 쪽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들은 좀 한 번쯤 더 고려하고 상담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전국 17개 시도의 그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지원 그 비율과 또 합격자 비율을 비교하면은요, 모든 대학의 자료를 수합한 건 아닙니다만은 경희대 사례를 보면은 경희대 교과 전형, 고교 연계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지원자 대비 합격률을 비교해 보면요, 재미있는 자료가 보입니다. 시도별로 합격률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경희대 한 대학 사례이긴 하지만은 경희대라고 하는 그 선호도를 고려하면은요, 그 중상위권 대학에서도 아래쪽으로 마지막 쓸 수 있는 대학들이 경희대, 또 아래쪽에서 상위권 쪽으로 올랐을 때도 역시 꿈의 대학이 경희대라고 본다면 경희대는 상위권 학생이나 중하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합격률을 비교해 보면요, 평균 합격률이 교과 전형이 32.6%,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합격률이 10.7% 평균입니다. 근데 이쪽 강원 지역의 사례를 보면요, 교과 전형의 합격률이 평균 합격률보다 높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우리 강원 지역이 지도 잘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안정 위주로 지원하고 지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해서 합격률을 높이는 거는 우리 상담 교사들, 담임 교사들의 역량이고 결과적으로 상담 잘했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평균 합격률보다 교과 전형의 합격률이 강원 지역이 전국적으로 거의 가장 높은 쪽에 인천 지역 그리고 경북, 강원 요 세 지역들이 평균 합격률이 40%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정 위주로 지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률은 물론 높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교과 전형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강원 지역 선생님들이 지도할 때 지나치게 그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교과 전형의 안정 위주로 지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조금 더 정교하게 지도하는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몇 등급에서 합격이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정시까지 길게 보고 또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까지 봤을 때 수능에 대한 준비는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업 역량 차이가, 수능의 역량 차이가 가장 벌어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7월과 8월 요 2달 사이에 재학생과 졸업생의 수능 역량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교과 전형으로 전년도 입결 자료를 통해서 몇 등급에 어디가 합격이 돼요, 안 돼요 라는 고민보다 일단은 수능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거고요. 그러면 올해 수능이 어떨까를 6월 모평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요, 지난 그 6월에 있었던 모평 결과를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은 올해 수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등급 컷점수에서 만점까지의 구간 차이에 벌어진 정도로서 그의 수능의 난이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국어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 1등급 컷점수에서 만점까지 구간에 벌어진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죠. 수학도 역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수학은 어려워서 만점자의 표점이 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특히 확률과 통계 쪽에서 수학 접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평균이 낮아짐으로써 만점 점수가 올라가는 사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어와 수학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결코 그렇게 만만한 수능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것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영어도 역시 비슷하게 지난해 영어는 2021학년 대비해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했습니다만 1등급 구간만 줄었지 2등급, 3등급 구간은 오히려 누적 인원을 보면은 50%가 넘는 인원이 1, 2, 3등급을 받아서 1등급은 좀 어려웠습니다만 2, 3등급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된 걸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육모평을 봤을 때는 2등급, 3등급 때도 많이 줄어들어서요. 국어, 수학, 영어 전체적으로 올해 수능 쉽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능 어려우니까 당연히 정시 안 될 거고 당연히 수시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니죠. 왜요? 어차피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그렇다면 정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정시에서 우리 인문계 쪽 친구들의 기대감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은 자연계 쪽 친구들보다 인문계 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 좀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계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문이든 자연이든 모두 수능에 대한 준비는 좀 더 필요할 듯 하고요. 여학생들이 조금 더 고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보니까요. 여학생들의 수학에서 응시 비율이 50%보다 조금 아래쪽 46%였는데 1등급에서의 여학생 비율이 25%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중에서 특히 수학에서 여학생들이 좋은 등급 받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자연계보다 인문계 쪽 집중하는 이런 선호하는 비율이 좀 더 높고 그러면서 이 확률과 통계가 미적 기하에 비해서 좀 불리한 점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학생들의 이 수학에서 등급이 조금 불리하게 나타났던 이런 것들이 지난해 수능이었는데요. 육모평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육모평에서도 응시 비율이 지난해 수능과 지난해 수능에서의 남학생, 여학생의 응시 비율과 비슷했는데요. 1등급의 비율이 지난해 수능처럼 25%보다 살짝 전후, 25% 전후인 이런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우리 여학생들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우리 여학생들은 흔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에 좀 빠져들기 쉽습니다. 즉, 어차피 수학 좀 안 돼요. 그럼 뭐 수학 빼고 국어, 영어, 탐구 쪽으로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라고 하지만은 지난해 입결자료 분석을 통해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한 아이들의 사례를 비교하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영역 중에서 하나 빼고 나머지 영역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 즉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영역 중에서 일부는 점수가 우수하지만 일부는 성적을 아주 버린 아이들, 이런 쪽 아이들이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성공한 사례보다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골고루 점수가 비슷한 이런 결과를 받은 아이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더 높았습니다. 즉 어떤 영역을 빼고 나머지 영역에 집중한다라고 해서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학생들이 수학에서 좋은 등급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빼고 국어나 탐구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전략들은 저는 올바른 판단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학생들의 수능 등급, 수학에서의 등급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3등급이든 4등급이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영역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아예 빼고 어떤 영역을 빼고 어떤 영역을 더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인문계 쪽의 사례를 보면요. 수학을 빼고 탐구 쪽에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 탐구가 그렇게 등급받는 것이 쉬우냐? 그렇진 않습니다. 탐구, 사탐의 특징 아시잖아요. 사탐의 특징은 원점수 받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등급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사탐 9개 과목 중에서 만점을 받아야지 1등급 받은 사례가 전체 9개 과목 중에서 6개 과목. 즉 만점을 받지 않으면 1등급 받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한 문제 틀렸을 때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3등급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수학 빼고 탐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사탐 쪽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면 원점수는 높은 점수는 받을 수 있어도 만약에 한 문제 실수한다 그러면은 생각하지 못한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 빼고 어떤 걸 더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영역을 균등하게 공부하는 것.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에 뭔가 좀 매몰되기는 쉽습니다만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다소 아쉬운 등급이 지금 예상된다 하더라도 어느 한 영역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고요. 수능이라고 하는 게 이 출제진과 그 아이들의 체감 이 난이도가 너무 차이 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요. 국어 영역의 예를 들면은 평가원에서는 평이하게 출제됐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실제 현장에서 분석한 교육부에서 현장에서 분석한 교사들도 지난해 지문의 길이도 짧아지고요. 소재 자체도 과학 지문이 아니라 기술 지문이 출제됨으로써 국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 채점 당일날 결과 발표를 비교해 보니까요. 역대급의 난도였었다. 즉 1994년에 수능이 실시된 이후 두 번째로 수능이 어려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출제진이든 평가한 교사들은 비교적 평이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감 난도가 너무 차이가 난 역대급의 이런 난도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수능의 특징이라는 거 이해를 아이들이 하도록 지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즉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수능이라고 한다면 어떤 한 영역도 빼고 가는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교육청 상담이건 아니면 학교 현장의 상담이건 아이들의 어떤 방향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겠죠. 대학별 전형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지도하신 이 방향성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무래도 모집인원 변화가 되겠죠. 전형 방법의 변화도 클 거고요.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는 더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이외에 선호도가 비슷한 어깨높이가 비슷한 이 주변 대학들의 전형 변화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 방법의 변화, 모집 인원의 변화,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 이외에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의 변화도 한번 같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선호도가 가장 높은 최상위권 대학을 고려대, 서울대, 연대 첫 번째 그룹을 묶어봤을 때 첫 번째 그룹에서는 서울대 변화가 올해 최상위권 변화에 너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정시 40% 확대가 된 서울대 수시에서 약 230명의 모집인원 감소가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지역균형 전형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인 경우에 있어서 최상위권 대학에서 각 고등학교에서 2명의 추천 자격을 얻게 되는 지역균형 당연히 타겟이 될 수 있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함으로써 1단계에서 일단은 서류로 3배수를 걸러낸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3배수에 들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3배수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울까? 모집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100명이 줄어들었다는 거.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의 변화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지역균형의 모집 인원 규모가 100명이나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연세대나 고려대 같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즉 지역균형 전형 포함해서 일반 전형 포함한 230명의 인원이 서울대 지원을 합격을 못한다 그러면 그 인원은 당연히 연세대와 고려대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대의 모집 인원 변화는 모집 인원 규모의 변화가 없는 고려대나 연세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일단은 모집 인원 선택에 대한 이런 고민 예년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죠. 두 번째에서는 이 그룹대에서 고려대의 전형 방법의 변화가 또 큰 그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대는 당연히 각 학교별로 4% 인원 추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각 반 1등들, 거의 각 반의 1등들은 추천을 받게 되는데 지난해와 달리 수능 최저 기준이 한 등급 완화됐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지난해 세계합 5, 6, 인문 5, 6에서 자연 6에서 세계합 6, 7로 한 등급 내려갔는데요. 사실 수능 최저 기준의 한 등급 정도의 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 기준 한 등급 정도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대 사례를 보면은 입학처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한 등급 완화됐을 때는 뭐 그냥 수능 최저 충족률 한 10% 정도 변화돼요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 수능 최저 기준으로 인한 충족률의 변화가 크고 그 변화는 합격선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서울대 지역균형은 학교당 2명이긴 하지만은 고려대 학교 추천은 학급당 1명이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서는 이 고려대의 합격 여부는 상당히 큰 관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의 강화는 의외로 뭐 그렇게 큰 변화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시뮬레이션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대 인원 변화, 그다음에 고려대의 이런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로 인해서 최상위권에서의 지도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울대 지역균형의 평균 경쟁률이 사실 3, 4대 1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3.5대 1 전후인데요. 근데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 경쟁률이 3대 1이 훨씬 넘는 모집 단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범대와 그다음에 소비자 아동 학부인 경우에서 수능 경쟁률이 7대 1에서 9대 1까지 올라간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다면 1단계에서 일단 3배수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모집 단위 선택에 따라서 아예 서류평가에서 면접까지 가보지도 못한 이런 게 오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년의 경우는 경쟁률과 상관없이 일단 학교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면접까지 접근을 했고 그래서 면접에서 역량을 보임으로써 합격 여부가 갈려지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서류평가에서 걸러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모집 단위에 대한 고민을 예년보다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3년간의 경쟁률을 비교하면은요, 모집 단위 변화가 이렇게 오르내림이 심한 모집 단위들이 보입니다. 경영학과나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넘사벽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경쟁률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범대라든지 소비자 아동 내지는 인류학과 이런 모집 단위에서 경쟁률 변화가 심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단순하게 전년도 경쟁률뿐만 아니라 3년간의 경쟁률을 통해서 모집 단위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서울대 4학년까지 이 전과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일단은 진입 가능성을, 합격 가능성을 먼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연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평균 경쟁률이 2.8대 1 정도 2021학년도, 2022학년은 3.4대 1로 다소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1단계 3배수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은 그림의 화면에서 왼쪽 중간
왼쪽 파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5대 1에서 6대 1까지 올라가는 경쟁률이 상당히 보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경쟁률에 대한 고민 꼭 하셔야 될 것 같죠. 두 번째 그룹에서 서강대, 성대, 중대, 한양대 그룹대에서는 가장 큰 변화는 중앙대입니다. 근데 이 중앙대라고 하는 위상을 보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내렸다가 수시 6번의 기회가 중앙대까지 걸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중앙대 다빈치 전형인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호도가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중하위권, 중위권 쪽에서도 역시 중앙대를 걸치려고 하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중앙대는 위쪽에서 내려 쓰고 아래쪽에서 높여 쓰는 가운데 있는 그 선호도가 높은 이 그 대학이죠. 근데 정시 모집 인원 규모 변화가 가장 큰 대학입니다. 서울대는 250명 정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중앙대는 무려 570명의 인원 확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당연히 중앙대는 수시에서 인원 감소가 크게 이루어졌죠. 특히 논술 전형에서 200여 명이 줄어들었는데요. 지역대학에서는 뭐 논술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집중도가 높은 걸 감안한다면은 학생부 종합에서 인원 변화 더 주목해야 되겠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 전형의 70명 인원 감소, 탐구형에서 180명.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탐구형보다는 다빈치형 쪽에 집중도가 높은 걸 감안하면 그나마 모집 인원 감소가 적은 다빈치형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중앙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250명의 인원 감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모집 단위에 대한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집 인원이 감소됐다라고 해서 여기 안 되겠네, 중앙대 말고 내렸어야 되겠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당연히 중앙대 지원 하려고 목표 세웠던 친구들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 뭐 대학을 바꾸자고 하는 것보다는 9월 13일부터 원서 접수 단계에서 모집 단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자라는 쪽에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성균관대는 정시 인원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계열 모집, 학과 모집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전형별로 모집 인원 변화가 크게 일어났고요. 계열 모집 인원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고 학과 모집 인원 규모가 130명으로 줄어든 걸 감안하면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대에서 중앙대와 성대,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성균관대보다는 중대 쪽의 선호도가 다소 높고 선호도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자 이런 인원 규모의 변화는 인원 규모는 중대 쪽이 크다는 걸 감안하면 중대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형 방법에서는 성균관대와 서강대 수능 최저 기준의 강화가 눈에 띄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교과 전형적으로 서강대는 서강대 규모 자체가 모집 인원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서강대 모집이 수능 최저 기준의 강화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앙대 이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의 수능 최저 기준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성 캠퍼스에서 지난해 2개 6 그러니까 3등급 2개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이 있었던 게 올해 폐지됐거든요. 사실 이 안성 캠퍼스에 대한 이런 선호도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학생부 교과 전형적으로 중앙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1등급 후반대 내지는 2등급 초반대 정도, 2등급 전후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죠. 그러면은 2등급 초반인 학생들이 사실 학교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앙대 안성 캠퍼스는 지난해 사례를 보면요,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중반까지 중앙대 지원에 4등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안성 캠퍼스이긴 하지만은 전과 제도를 활용한다면은 4등급대에서 중앙대 지원해서 서울 캠퍼스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안성 캠퍼스 수능 최저 기준이 3등급 2개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이 올해 폐지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성 캠퍼스도 합격선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안성 캠퍼스에 대한 이 이미지는 이원학 캠퍼스다, 서울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기 때문에 뭐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된다라고 해서 합격선에 무한정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0.5등급 정도의 이런 수능 최저 기준 완화로 수능 최저 폐지로 인해서 합격선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난해는 4등급까지도 해볼 만한 모집단, 예술공학부 같은 경우가 지난해 4등급 중반까지 합격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3등급 중반대까지는 한번 중앙대 지원을 하는 수시 6번의 기회 중에서 적어도 뭐 3개, 4개 정도의 이런 그 목표는 아마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 담임선생님들께서 6개 중에서 한두 개의 지원 사례를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야, 여기 한번 지원해 보자 라고 이렇게 마지막 상담으로 지도를 할 때 저는 중앙대 안성 캠퍼스 한 번쯤 보셔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 경희대, 시립대, 이대, 외대 라인에서는 경희대가 큰 변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희대 정시에서 한 10% 정도의 인원 증가로 인해서 정시에서 늘어난 인원만큼 학생부 종합전형,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딱 그만큼 100명 정도 인원이 축소됐습니다. 그런데요, 인원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은 모집 인원 규모가 워낙 큰 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다 보니까 다른 대학에서의 모집 인원 감소보다는 영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생각들 하고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모집 인원 감소라고 한다면 서울 캠퍼스보다는 당연히 국제 캠퍼스에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 지역의 우리 학생들의 선호도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지역에 내려가 보면은 아까 중앙대 안성 캠퍼스 아니면 경희대 국제 캠퍼스, 수원 캠퍼스 이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썩 높지가 않아요. 아니 지역에서 경희대 가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캠퍼스를 가야지 뭐 수원에 있는 거 그거 수원대잖아요. 농담으로. 또 중앙대도 서울에 있는 중앙대가 중앙대지 안성에 있는 대학이 그게 중앙대요. 이런 생각이 좀 크거든요. 결국 이 이원학 캠퍼스 분교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원학 캠퍼스인 국제 캠퍼스, 안성 캠퍼스 같은 경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고요. 외대는 서류형과 면접형에서 서류형의 인원을 줄이고 면접형을 늘렸다라고 하는 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면접을 통해서 한 번 더 걸러내겠다라는 것들에서 서류형은 147명이 줄어드는 반면에 면접은 그만큼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면접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합격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도 필요합니다. 전형 방법에서는 이 이화여대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된 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화면에는 논술 전형은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자연계 모집단이 똑같이 3개합 6에서 2개합 5로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 이화여대 미래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기준이 3합 6에서 2합 5로 낮춰졌다라고 하면은 합격선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대는 사실 뭐 지역균형 전형이건 네오르네상스 전형이건 변화가 크긴 하지만은 여기는 경희대, 중앙대 같은 사례는 사실 아이들의 선호도 높기 때문에 인원 변화로 인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아이들이 대학을 바꾸도록 지도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100여 명 줄어드는 거, 두 번째는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된 거, 세 번째는 1단계 모집 인원, 1단계 이 선발 인원을 4배수에서 3배수로 줄였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합격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역시 올해 화두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집 단위에 대한 고민이 우리 선생님들이 마지막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들이죠. 애들은 지금의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야 여기 어려워 학교를 좀 바꾸자 이거는 사실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렇다면은 모집 단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게 하는, 그래서 이따가 자료도 모집 단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희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변화, 모집 인원 변화, 그 다음에 1단계 모집 인원 축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희대가 좀 속된 말로 좀 빡빡해지겠다라고 하는 것들.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서류평가 30% 들어간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졌죠. 앞에서 진수환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이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서류평가에서 그렇게 많이 감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들도 한 번쯤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 대학에서 보면은 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에서는 건국대에서의 요 모집 인원 변화보다는 전형 방법의 변화, 그리고 숙명여대의 인원 변화가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시 확대된 대학을 앞에서 살펴본 대학들을 정리해 보면요.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숙명여대 4개 대학들. 이게 그룹별로 거의 하나씩이죠. 최상위권 대학에서 서울대, 두 번째 그룹대에서 중앙대, 세 번째 그룹대에서 경희대, 네 번째 그룹대 숙명여대. 아까 그룹별로 이런 그 어떤 특정 대학의 변화는 옆에 어깨 높이가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 그룹별로 다 이런 인원수 변화와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로 인해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숙명여대 정시에서 무려 25% 인원 증가로 인해서 그 인원 변수는 논술에서 변수는 거의 없습니다만 숙명여대 서류형의 변화, 서류형의 인원 감소가 50%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올해 숙명여대는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330명 선발하던 거를 160명 선발하는 서류형은 당연히 합격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디로요? 면접형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숙명여대 외대와 한국 외대와 마찬가지로 숙명여대도 서류형보다는 면접형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 근데 아이들이 면접 좀 기피하는 경향성이 있죠. 올해는 일단 모집단위 고민과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접근하겠다라고 한 이런 전략들 같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국대 이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올해 폐지된 것이 가장 클 겁니다. 그렇다면 수능 최저 기준의 폐지는 지난해 2022학년도 입결보다는 2021학년도 입결을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 2022학년도 입결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학교 추천으로 진행됐던 2021학년도 입결을 참고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저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로 인해서 합격선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선생님들과 오늘 중점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변화된 걸 봤을 때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경희대 종합전형, 그 다음에 건국대 교과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합격선의 변화는 당연히 있고요. 서강대나 성대의 변화는 실제 지원자나 합격자들이 상대적으로 서강대나 성대는 타 대학에 비해 좀 적은 편으로 일반 고등학교는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 대학들이 자사특목고의 선호도가 워낙 높은 대학이라서 이 서강대나 성대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타 대학보다는 선호도가 좀 낮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서강대, 성대, 서울대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려대는 달라질 것 같고요. 이화여대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지역에서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화여대는 여대 라인에서 거의 마지노선, 그리고 여대 라인에서 다른데 고려대, 서강대, 성대 이런 데 쓰다가 여기까지 써볼래요라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전형이 세계합 6에서 2합 5로 바뀌어진 요거는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래쪽 대학에서 또 중위권 대학에서 서울여대, 세종대, 숭실대 라인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대체적으로 완화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빨간색 이 수능 최저 기준 변화가 강화된 대학들이고요. 파란색이 완화된 대학들인데 완화된 대학들은 아무래도 이전 연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 입결에 비해서 다소 합격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입시는 만만한 대학은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아봤습니다. 이 대학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가 올해 만만해요. 라는 대학 없습니다. 입시는 해마다 어렵고, 해마다 복잡하고, 이런 상황인데, 올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마지막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 변화를 먼저 서울대 직윤부터 살펴보면요. 대교 프로그램에 있는 입결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요. 지난해 서울대 지원했던 자료가 1,300명 건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기준으로 지난해 수능 최저 기준이었던 세계합
세계 3등급 세계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1,300명 중에서 1,169명이 수능 최저기를 통과해서 84% 정도 수능 최저 기준 통과했네. 이건 표본 자료입니다. 근데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이 삼합 7로 해보니까요, 한 6% 정도가 줄더라고요. 그 얘기는 일단은 서울대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인원 규모가 한 6% 정도 줄겠네. 문제는 지난해는 일괄 전형이었다가 올해 단계별 전형이 되면서 1단계에서 3배수를 걸러냈을 때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다면은 1단계 3배수에서 3대1 경쟁률이 아니라 2.2대1, 2, 3대1 요 정도 되겠네. 근데 뭐 이렇게 큰 변화는 안 보이죠. 근데 저는 고려대는 서울대 직윤이야 뭐 학교 2명이긴 하지만은 고려대 학교 추천은 학급당 1명이니까 학교에서 4% 인원이라고 한다면 비교적 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고대를 좀 살펴봤는데요. 역시 표본 자료를 가지고 인문계 쪽 한 2,000명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지난해 수능 최저 기준 통과한 애들이 꼴랑 35%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학에서 발표자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인문에서 3합 5라는 수능 최저 기준 적용했을 때 690명 통과했는데 3합 6으로 올해 수능 최저 기준으로 적용시켜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1,100명, 한 20%가 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서울대 수능 최저 충족의 변화보다는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급당 1명 분명히 그 지도를 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20%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합격선 변화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계 쪽에서도 한 3,000명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해 수능 최저 기준 3합 6, 올해 수능 최저 기준 3합 7 비교하니까 역시 20% 가까이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아이들이 더 규모가 커진다면은 합격선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저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인문과 자연에 뭐 대표학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최상위권 학과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선호도가 가장 낮은 모집단은 아니면서 선호도가 중상위권 이 모집 단위에 저는 사회학과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지난해 사회학과 17명 모집의 경쟁률 7대1 정도. 요거는 어디가에 공개된 자료로 합격자 70% 합격선이 1.65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 합격선이 1.65라고 한다면 문 닫고 들어간 점수는 1점대 후반까지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를 뭐 안정 지원하는 친구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그래도 꼭 가기 위해서 좀 낮은 데라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디가 공개된 자료와 저희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17명 모집 인원에 저희 표본 자료가 79명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작년에 17명 모집에 127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 표본 자료가 79명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지원자의 60% 정도의 이런 표본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원자 79명을 환산 점수 순으로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가 공개된 70% 선이 환산 점수 78.95였는데 요게 저희 표본 자료에서 79명 중에서는 한 44등, 45등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걸로 봤을 때 저희 그 대교 프로그램에 있는 자료가 조금 성적대가 낮은 걸로 추정이 되어지죠. 70% 선이라고 한다면 79명 중에서 한 50등, 60등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추정을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한 44등이 합격선 점수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저희 그 프로그램의 이 데이터가 성적대가 조금 낮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뭐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죠.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죠. 79명 지원한 아이들 중에서 작년에 인문 세계합오 3합 5라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 애들만 걸러냈더니 35%만 통과해서 28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28명이 남은 애들 중에서 합격자는 몇 명까지냐 했더니 22명까지가 합격선했습니다. 잠깐 돌아가서 여기입니다. 즉 17명 모집에 127명 지원했는데 그중에
그 합격선이 70%가 1.65였고 저희 데이터에는 79명 중에서 수능 최저 통과한 애들이 28명, 그 중에서 22명이 합격. 그러니까 작년에 고대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떨어진 아이가 6명밖에 되지 않아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맞추면 어지간히 합격했겠네요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합5라는 수능 최저 기준이 아니라 3합6이라는 수능 최저 기준을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왼쪽 화면에서 보시면요. 79명 중에서 거기 석차 세 번째 컬럼에 석차 보이시죠? 2등, 3등은 떨어졌습니다. 5등 떨어졌고요. 7등, 8등 떨어졌습니다. 왜요? 수능 최저 못 맞춰서 일단 떨어진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 수능 최저 기준을 3합6으로 완화시켜서 비교해 봤더니 걔들 다 부활했습니다. 보이시죠? 1등, 2등, 3등, 4등, 5등, 7등은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한 상태 속에서도 통과 못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3합 5였을 때는 수능 최저 통과한 애들이 28명이었는데 3합 6이라는 수능 최저 기준으로 적용시켜 봤더니 47명이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했고요. 그럼 지난해 그 합격자가 22명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지원자 79명 중에서 22명이 합격했어요. 그러면 3합 6이라는 수능 최저 기준으로 돌려봤을 때 22등에 해당되는 성적대가 어디? 환산점 79.12, 환산 등급으로 1.55. 즉 이렇게 된 거죠. 70% 선이 1.98에서 1.55로 엄청 높아지죠. 0.4등급 정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대 일괄 전형으로 20%의 서류 평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 중에서도 서류가 안 된 애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화면은 수능 최저 통과하면은 모두 다 합격이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봤을 때는 22등에 해당되는 점수가 1.55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 수능 최저 못 맞춰 떨어진 애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맞춰도 서류가 안 든 애들이 몇 명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중간에 요 애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서류가 안 돼서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 정도에서 합격선이 나올 거를 본다면은 1.6 정도, 1.64까지 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즉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했을 때 한 1.98이라는 합격선은 뭐 가장 빡빡하게 봤을 때 1.55가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여유 있게 잡아도 1.6까지 결국 지난해에 비해서 0.34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순수하게 지난해 고려대 사회학과 지원했던 79명을 가지고 세계합 5라는 수능 최저 기준과 세계합 6이라는 수능 최저 기준을 돌려봤을 때 이런 자료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올해 추정하는 건 물론 지원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특징은 일단은 뭐 각 반의 1등은 무조건 고려대 추천 받는다라고 전제한다면은 이 그 지원자의 풀에 성적대 변화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 고려대 수능 최저 기준의 완화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20% 높아지겠네. 전제 조건은 수능이 작년과 올해 비슷하다란 전제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은 합격선은 0.3등급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네. 물론 여기 또 하나 변수는 있죠. 인문계 쪽 아이들의 이런 그 학업 역량이 다소 좀 낮아지고 자연계 쪽으로 우수한 애들이 몰려간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인문계 쪽의 성적대가 다소 낮아지기 때문에 합격선이 이 정도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그래도 어쨌든 적어도 0.12는 분명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추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식품자원경제학과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12명 모집에 40명 지원한 사례를 봤을 때 3합 5로 했을 때 40명 중에서 합격자가 작년에 표본자 12명이 있었는데요. 40명 중에서 12명이 합격했다고 한다면 3합 5라는 수능 최저 기준 적용이었을 때는 33등까지 합격이 끊어졌는데 3합 6이 되니까 20등까지 올라가고 결국 합격선은 2.15까지 합격선이었던 게 1.85로 0.3등급이 또 높아진다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연계도
환경생태공학부. 제가 그 타이틀에 생태환경이라고 쓴 건 제가 잘못 썼습니다. 환경생태공학부가 맞습니다. 환경생태공학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환경생태공학부 15명 모집에 164명 지원했는데 저희 표본 자료는 78명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가에 공개된 자료 70%는 1.8인데 1.82에 해당되는 등급이 여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확실히 70% 지원자 78명 중에서 지원자 70%선이 36, 7등까지 가는 거는 저희 자료가 조금 성적대가 낮은 느낌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전체 지원자 164명 중에서 저희 표본 자료 78명 가지고 한 50% 정도의 표본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 봤습니다. 똑같이 작년에 자연계 3합 6이라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시켰을 때 표본 자료 78명 중에서 수능 최저 통과한 애들이 3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합격자는 15명이었는데 그 15명의 합격선은 2.09까지 갔어요. 근데 78명 중에서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 빼고서 64등까지.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시니까 1등, 2등 수능 최저 못 맞춰 떨어진 애들입니다. 그리고 4등, 그리고 8등, 9등, 10등 다 수능 최저 못 맞춰 떨어진 애들인데요. 요거를 3합 6이 아니라 3합 7로 완화시켜서 했더니 걔들 다 부활해서 살아났고 수능 최저 통과한 애들이 78명 중에서 29명이 47명으로 늘어났고 합격자 표본이 15명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고서 15명이 어디까지 성적이 끊어지냐를 봤더니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것도 역시 전제 조건이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 통과하더라도 서류 20%에서 점수가 안 돼요. 걔네들 감안한다면 적어도 한 3, 4등 정도가 더 내려갈 것이다 라면은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즉 지난해 합격선에 비해서 적어도 0.3등급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 결국 수능 최저 완화가 수능 최저 충족자 비율을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움으로 인해서 합격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자연계는 어떨까요? 아까 인문계는 전체적으로 역량이 학업 역량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자연계는 인문계가 떨어진다면 자연계가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계 합격선은 분명히 올라갈 건 분명하고 그럼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는 바로 모집 단위에 대한 고민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 교차 지원에 대한 변수는 작년에 크게 나타났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수시에서도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교육 자료이긴 하지만 베리타스 알파 같은 경우 우리 공교육권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공교육권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는 베리타스 알파에서 지난해 수시 특집으로 언급한 것이 수시에서도 이과에서 많이 넘어올 것 같네라는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표본 자료 중에서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했던 아이들의 수능 응시 과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계 쪽 아이들이 많이 넘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 하에 이 수학 관련 학과들, 통계학과들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경희대, 고려대, 건국대의 통계 관련 학과에 지원한 아이들의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미적을 선택하고도 수시에서, 이거 수시입니다. 수시 교과 전형에,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했던 애들이 어느 정도 돼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보입니다. 정시만이 아니라 지난해 교과 전형에서 이 통계 관련 학과에 미적 선택한 아이들의 지원자 비율이 화면에서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요.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중앙대 사례만 하나만 따로 뽑아봤습니다. 중앙대 5명 모집하는데 전체 52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52명의 수학 선택 과목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 사탐 선택하고서 미적 선택한 아이들은 불과 3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나마 한 명 아이는 물리와 경제를 선택한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정말 순수한 자연계 쪽 아이들인데 문제는요. 걔네들의 과학 선택 과목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공대 갈 생각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자연계 갔었는데 그냥 수시에서 인문계 쪽으로 넘어올래요. 이런 애들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선택 과목을 보시면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선택한 애들 골고루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 자연계 쪽에서 인문계 쪽으로 넘어오는 아이들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어떤 규칙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과 전형에서 작년보다 인문계 쪽에 자연계 쪽 아이들이 넘어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자연계 쪽 아이들은 정시가 그래도 문이 넓어지기 때문에 정시에 기대감이 있겠습니다만은 6월 모평, 9월 모평 통해서 수능 점수가 되긴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시에서 원하는 데까지 가기는 좀 어려워요라고 한다면 걔네들이 수능 최저 기준 하나 가지고 수시 쪽에 넘어올 수 있는 아이들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인문계 쪽 아이들보다 내신 등급 자체가 좀 우수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긴 하지, 막연한 추정이긴 하지만은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수시에서 일단은 자연계 쪽 아이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요 수학 관련 학과들은 좀 비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죠. 바로 요 부분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정시에서 일단 자연계 쪽 아이들의 우세가 보여졌고 통합형 수능에서 역시 올해 수시도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난도가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연계 쪽 아이들이 유리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인문계 쪽 아이들은 저 통계학과 가려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 좀 고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 상담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입결해서 꼭 학생부 종합전형에 요 자사 특목고 아이들이 넘어올 수 있는 거 작년에 고민하셔야 되는. 작년에 서울시립대에서는 아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의 합격자 등급대를 공개해 줬습니다. 이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서 0.2등급이 낮아도, 특목고는 0.4등급이 낮아도 합격했다. 이건 합격자 70%를 골라놓고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를 비교했죠. 여기서 특히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 고려대 이런 대학들의 이런 특목고 비율이 높은 거는 뭐 선생님들 아시는데, 저는 요 대학들 주목하고 싶어요. 숙명여대, 중앙대, 그리고 아래쪽에 건국대. 이 자사고 비율 높습니다. 즉 숙명여대, 중앙대, 건국대가 자사 특목고 비율이 높습니다. 인문계 쪽에서 자사 특목고라고 한다면 외고, 국제고가 되겠죠. 자연계 쪽에서 특목고는 사실 뭐 과고는 아닙니다. 누구예요? 자사고 애들입니다. 즉 자연계 쪽에서 자사고 비율이 높은 대학들 건국대, 중앙대 의외로 높습니다. 숙명여대, 동국대도 자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자사고 특목고 비율이 높다라고 알려진 서강대, 성대, 경희대, 서강대, 성대, 고려대가 아니라 건국대, 숙명여대, 동국대 이런 데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일단은 좀 주춤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50% 컷선이 아니라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70% 컷선을 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2년치 자료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선생님들이 특히 이제 구평 보고 나서 이렇게 지도하시잖아요. 야, 너 이 정도면 정시 갈만해. 됐어. 수시에서 이렇게 쓰자. 라고 할 때 수시에 지원 가능권을 단순히 평균 100분위만 가지고 보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 사례를 볼까요?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100분위가 한 88 정도 나와요. 그럼 6평이든 9평이든 평균 100분위 계산해서 평균 100분위 88 나오는, 너 경희대 되네 뭐. 그럼 경희대 소신고 쓰고 우리 위쪽으로 가자. 그런데 이게 작년 입시에서 달라진 게 바로 영역별 편차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중앙대 지원했던 애들입니다. 정시에서 가로축은 평균 100분위, 세로축은 환산 점수입니다. 저희 그 데이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당연히 평균 100분위 중앙대 지원하는데 평균 100분위 7, 80에 지원해? 야, 중앙대는 그래도 평균 100분위 88에서 90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평균 100분위 90은 돼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이렇게 분포가 됐는데요. 문제는 정시에서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아이들과 미적 선택한 아이들의 100분위 점수 차이는 없는데 환산 점수 차이가 너무 큰 게 있습니다. 요 빨간 점은 전부 다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아이들의 분포입니다. 근데요, 얘네들이 문제입니다. 파란색은 미적 선택한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100분위 점수가 요게 그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애들 100분위 75부터 95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미적 선택하는 아이들도 100분위 75에서 95까지 퍼져 있어요. 환산 점수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여기서 보시면은 환산 점수가 미적 선택하는 애들은 환산 점수가 100분위 점수와 상관없이 전부 다 위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요게 큰 차이라는 것들이죠. 결국 100분위 점수로만 봐서는 아이들의 환산 점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중앙대 수학 반영 비율이 인문계 쪽에 40%, 45%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되는 애들 넘어온다 그러면 100분위 점수가 아니라 환산 점수 차이로 중앙대 여기 있죠. 얘네들은 지금 그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애들을 100분위 점수가 90이 넘는 애들 환산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집니다. 작년에 합격선은 파란색 음영입니다. 100분위 환산 점수 740점 이상에서 합격선이 나왔는데 얘네들 빨간색 그래프로 그 타원으로 된 애들은 100분위는 되지만 환산 점수가 안 된 애들. 얘들은 누구예요? 얘네들은요. 100분위는 택도 없는 애들인데 환산 점수가 돼서 합격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경희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희대도 요게 합격자 100분위 88, 89에서 합격이라고 하지만은 100분위 점수만 가지고서는 환산 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적치한 애들의 환산 점수가 전부 높게 나오죠. 결국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보셨을 때 과연 100분위 88이라고 해서 경희대 되느냐? 아니요. 무역학과의 합격자들의 70%를 보면요. 수학 100분위가 합격자 92가 나옵니다. 91이 나옵니다. 그럼 인문계 쪽에서 100분위 91이라고 한다면 2등급인데 인문계 지원하는 애들에서 100분위 2등급 나온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 43만 명 중에서 1등급 나온 애들이 1000명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2등급, 3등급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2등급 받은 애들이 경희대 지원할까요? 아니란 얘기죠. 결국 6평이든 9평이든 모평을 통해서 정시 지원 가능권을 본다 그러면 평균 100분위 말고 영역별 100분위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고요? 영역별 70% 컷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합격자들을 70% 가려내 놓고 거기에 국어 점수, 수학 점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등록자들 기준으로 해서 국어 기준으로 70%, 수학 기준으로 70% 따로따로 돌리다 보니까 국어, 수학, 탐구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도할 거는 단순 평균 100분위보다 수학 100분위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평균 100분위가 88이어도 수학이 2등급이 되면은 경희대 지원 가능하지만은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100분위가 88이어도 경희대 못 가는 아이들이 더 많겠죠. 수학이 2등급 안 된다 그러면은 100분위 88이 아니라 실제 100분위는 84, 83 이렇게 한 3점에서 5점 낮춰서 그러니까 평균 100분위 88이어도 경희대 못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점수 꼭 보시고 아이들 지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평균 100분만 가지고 너 정시 이 정도 되니까 좀 더 소신껏 쓰자. 만약에 얘가 숱이 떨어지면요. 정시 갈 데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작년에 중앙대는요. 미적기와 선택한 아이들이 55%였습니다. 경희대는요. 미적기와 선택한 아이들이 서울 캠퍼스 44.2%, 국제 캠퍼스 52.3% 절반 정도가 미적기와 선택한에 넘어왔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가 되죠.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는 앞에서 진수환 선생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역균형 전형에서 저는 짧게 요걸 볼게요. 일단은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건 지역인재와는 달리 학교당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수도권 교과 전형.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는 지역균형 전형도 있고 추천이 아닌 일반 전형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전략적인 거는 저는 이 대학들이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아까 처음 화면에서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이전 연도에 6.8대 1에서 11대 1로 높아지면서 합격선 변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는 지역균형 전형과 비추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같이 실시하는 두 개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가 변수가 있습니다. 가천대, 경기대, 덕성여대, 명지대, 을지대, 인천대. 이 대학들은 지역균형 전형과 여기에 있는 그 화면에 있는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경기대 교과 우수자, 덕성여대 학생부 요거는 비추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즉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두 개를 동시에 실시하는 대학은 합격선 변화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두 개의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공통점. 첫 번째, 비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다. 명지대 빼놓고요.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 같은 대학에서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를 배울 때는 수능 최저가 있다 그러면요. 거기는 수능 최저가 있어서 일단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야. 경쟁률이 낮을 거라. 수능 최저가 있다 그러면 경쟁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과 수능 최저까지 있으면 당연히 합격선은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겠네. 성적이 안 돼도 수능 최저 되는 애들이 가겠지. 즉 수능 최저 있는 전형은 경쟁률이 낮을 거고 합격선도 낮을 수도 있다. 반면에 수능 최저가 없다 그러면은 경쟁률이 높을 거고 합격선도 다소 높을 수도 있다. 근데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변수입니다. 동덕여대 등의 대학들은 지역균형 전형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역균형 전형이냐 아니냐를 구분해 보여야 되는 게 이 지역균형 전형은 첫 번째는 지역이란 명칭이 들어가거나 추천이란 명칭이 들어가는 대학들이 대부분 대학입니다. 38개 대학 중에서 서울대와 경인교대는 빨간색 표시한 게 얘들은 교과 전형이 아니면서도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그냥 끼워 넣어줬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지역 내지는 추천이 들어갑니다. 숭실대 학생부 우수자,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 그리고 서울여대 교과 우수자는 얘는 지역균형 전형인데 지역이나 추천이 안 들어가서 헷갈립니다. 요거는 분명히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추천 인원 변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이제 상담이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마무리 상담이 이제 곧 진행되겠죠. 계약을 하셨거나 안 했거나 그럼 8월 중순부터 이제 8월 31일 구모평 보고 그다음에 9월 13일까지 이제 딱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변수를 찾아서 본다 그러면은 전 이 대학들입니다. 즉 첫 번째, 교과 반영 방법이 전 과목이 아니라 소수 반영인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의 전 과목이 아니라 국수, 영사, 국수, 영과 중에서 한두 과목씩 뺄 수 있는, 특히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교과 우수자는 교과별 3과목이니까요. 교과별로 2과목 정도를 뺄 수도 있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아예 한 학기를 뺄 수가 있죠. 덕성여대 이 비추천 전형인 학생부 100전형 같은 경우도 한 과목, 2과목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100이다 내지는 서류 면접에 들어간다에 따라서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문의 색깔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 기준 적용 여부로 먼저 가려보고 순수 교과 100으로만 내지는 면접이 들어가느냐를 가려봤을 때 15개 대학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수능 최저 기준에 2등급 3개 정도 내지는 2등급 2개 정도 내지는 동국대, 건대, 연세대, 이화여대. 아이들은 뭐 고려대 가고 싶어요, 연세대 가고 싶어요로 하지만은 수능 최저 되면은 고대, 수능 최저 안 되면 연대, 수능 최저 되면 경희대, 수능 최저 안 되면 건국대. 수시 6개 중에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대학 한두 개 빼고 적어도 서너 개 대학들은 이렇게 분석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도 숭실대, 국민대 2등급, 3등급 정도, 반면에 중위권 대학에서 세종대, 상명대, 여대 라인들 3등급 2개 라인입니다. 결국 수능을 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는 3등급 2개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다행히 여기가 탐구 반영할 때 하나, 영어 반영한다면 영어, 절대평가 영어와 탐구 하나면은 사실 3합 6 정도는 목표로 해도 되잖아요. 일단은 이 수능 최저 기준이 전제가 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들은 명지대, 덕성여대, 광운대 이 대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보다 중위권 대학에서 수능 최저가 필요한 두 번째 그룹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합격선의 변화는 뭐 2등급, 3등급 중반까지도 해볼 만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변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을 비교하면요.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한양대, 에리카 3등급 2개 정도. 수원대는 사실 그 진학을 목표로 하기보다 진로를 염두에 둔다면은 4등급 하나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수능 최저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지역에서 수원대까지 지도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합격선의 변화는요. 중위권에서 있지
중상위권에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15개 대학의 이 합격선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이 중위권 대학들은요, 수능 최저 기준과 면접 최저에 따라서 이 합격선이 춤추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쪽으로 춤춘다는 거죠. 나눠서 보겠습니다. 요거를요. 요 대학 보실까요? 아까 같은 대학에서 이 교과 전형을 2개 실시하는 경우에 지역균형 전형과 비추천 전형을 2개 실시하는 경우에 공통점.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다. 비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다. 그러고 한다면요. 지역균형 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이고 가천대 학생부 수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요. 뭔가 이상한 거 보이세요? 아니 수능 최저 있는 전형에 합격선이 3등급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에 수능 최저가 없는 지역균형은 3등급부터 출발해서 4등급 중반까지 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이거 거꾸로 된 거라고 보지 않으세요? 당연히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의 합격선이 더 낮아야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이 변수가 첫 번째 변수입니다. 변수를 비교하면요. 학생부 우수자는 그 수능 최저가 있고 그냥 교과 100으로 갑니다. 반면에 지역균형 전형은요. 1단계에서 6배수를 골라놓고 지난해 면접 40%, 올해 면접 50%. 면접이 변수였습니다. 왜요? 경쟁률 보실까요? 수능 최저가 없는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이 10대 1. 반면에 수능 최저가 없는 경쟁률이 17대 1. 뭔가 이상하죠? 왜요? 수능 최저 기피하는데 이렇게 가요. 왜 그럴까요? 가천대 지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면접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작년에 40% 난다면요. 내 등급 가지고 게다가 가천대가 5개 영역 중 5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뺀 4학기 반영에다가 그 4학기도 40, 30, 20 우수한 학기 순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 자기 내신 성적에 대한 확신을 못 갖습니다. 내신 성적에 대한 확신을 못 갖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 면접에 40%래 작년에. 그럼 40%면은 면접 변수가 크잖아. 면접 기피 현상. 그리고 실제 1단계에서 6배수를 골라놨는데 애들이요. 면접 미응시 비율이 3, 40%래요.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수가 문제가 합격 경쟁률이 높든 낮든지 간에 10대 1이어도 일단 1단계에서 6배수를 골라놓잖아요. 6배수를 골라놨는데 애들이 면접을 안 오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있어서 수능 최저 때문에 걸러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서 실제 경쟁률이 2, 3대 1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들. 즉 수능 최저가 없어도 이렇게 면접으로 실시하면서 애들의 면접 깊이가 너무 높아서 1단계 합격하고도 면접 안 가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면접만 응시했을 때는 합격선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실제 작년에 우리 어디가에 공개된 자료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4등급 중반까지였는데요. 입학처에서는 5등급, 6등급까지도 합격자가 나왔다.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면접이 50%입니다. 애들 불안감 더 큽니다. 여기 가서 내 성적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못 간다. 그러니까 여기 기피할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될까요? 합격선 여전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면접이 변수가 된다라면은 면접 있는 전형은 당연히 합격선이 좀 더 낮을 수 있다. 면접 없는 전형이 합격선이 높을 수 있다. 근데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거 분석하셔야 됩니다. 명지대는요. 고교 면접과 학교장 추천 전형 두 가지를 실시하면서 면접 전형과 면접 없는 전형을 수능 최저 없는 전형으로 실시했는데요. 면접 있는 전형에 합격선이 다소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법학과 맨 아래쪽 법학과, 일문과, 중문과, 청소년 지도학과 여기는요 면접 없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합격선이 더 높았습니다. 법학과 예를 들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3.25 합격 70%, 반면에 교과 면접은 2.5 합격. 공통점이 명지대는요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는 면접을 통해서라도 내가 여기 합격해 갔다 그러다 보니까 추천 전형의 합격선이 높습니다. 반면에 명지대는 그냥 내가 걸쳐놓는 보험으로 쓰는 대학이야 라고 할 때 확 낮춰서 법학과, 일문과, 중문과 같은 경우는
보험으로 걸쳐놓은 대학들의 합격선이 훨씬 더 낮았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지대 사례 보면은 선호도가 높은 학과는 면접 전형의 모집 단위가 합격선이 더 낮은 반면에 이 선호도가 떨어진 모집 단위는 추천 전형의 합격선이 더 낮았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저희가 고민해야 됩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 고교 추천, 이름 추천 전형이죠. 수능 최저 없습니다. 합격선이 더 높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학생부배, 이게 수능 최저 있는 전형이거든요. 이게 가천대 똑같이 나타나. 이게 가천대와 달리 여기는 반영 교과 차이입니다. 즉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인데요. 고교 추천은 수능 최저 없으면서 전 과목 반영,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덕성여대 갈 때 한 과목 말아먹었어요. 그럼 한 과목 말아먹었으면 내신 성적 가지고 합격 안 되겠지. 그러면 수능 최저라도 갖고 가야 되겠다.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결국 경쟁률 보십시오. 특이하게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는 이 경쟁률이 4.5대밖에 안 됐는데 수능 최저 있는 전형에서 2배가 넘는 경쟁률. 결국 선생님들이 기계적으로 수능 최저 있다 없다로 가지고 합격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거 보지 마시란 얘기죠. 뭐요? 반영 교과. 즉 덕성여대 같은 경우 반영 교과로 인해서 저 이 정도면 합격 안 될 것 같아. 저 수능 최저라도 갖고 갈래요. 이런 아이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이게 네 번째 사례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심리적 흐름이 얼마나 큰지요. 인천대는 전형 방법 차이 없이 그냥 똑같이 면접도 없이 수능 최저 있다 없다 합니다. 그럼요. 당연히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의 경쟁률이 수능 최저 없는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데 수능 최저 없는 경쟁률이 6대 1밖에 안 됐고 수능 최저 있는 경쟁률이 15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왜냐고요? 아니, 수험생들의 심리가 당연히 수능 최저 없는 데를 몰리지 수능 최저 있는 데를 몰려요? 그러한 경향성에 극단적으로 이제 기피해서 여기 정말 애들이 너무 몰릴 것 같아. 수능 최저 없으니까 많이 몰리겠지?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면서 펑크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에 수능 최저 없고 면접도 없는데 경쟁 6대 1밖에 안 돼. 빈 겁니다. 합격선이 바닥까지 내려간 사례죠. 결국 이렇게 변수는요. 수능 최저 기준과 전형 방법들 같이 고민하셔라는 거고 수도권 대학에서 변수는 바로 이 중위권 대학에서 변수지 그냥 지역균형 전형 하나만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변수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론, 모집단위 고민해야 된다. 왜냐고요? 모집단위는 당연히 자연계 기준으로 보면은 이 물리 베이스, 화학 베이스, 생명 베이스 이렇게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베이스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는데 특정 모집 단위만 고민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나오면 다 CEO 돼서 돈 많이 벌고 기술 경영 나오면 뭐 뒷받침하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과가 단순한 모집 단위는 합격선 보세요. 건대 지역균형전 경영학과 1.78, 기술경영 2, 경희대 경영 1.73, 허스피탈러티 경영 1.96. 즉 경영의 앞뒤가 뭐가 붙은 모집 단위 선호도 다 떨어집니다. 국민대, 동국대, 동덕여대도 경영 말고 경영, 정보, 기술 경영, 국제 경영처럼 뭔가 덧붙인 대학들의 모집 단위는 다 낮습니다. 자연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캠퍼스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서울 캠퍼스에 있는 생물학과는 1.7, 70% 합격선인데 나머지 모집, 특히 식물환경 신소재는 2등급이 넘는 합격선, 0.4등급 차이까지 나오죠. 이거는 모집 단위와 더불어서 지방 캠퍼스 같이 보십시오. 중앙대도 서울 캠퍼스는 생명과학과는 1.57 합격선에 식품 영양 3.86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지방 캠퍼스라고 해서 거기서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경희대 학사 운영 실제 사례입니다. 경희대 화면 보실까요? 3학기부터 시작해서 20% 이내에서 다 바꿉니다. 20% 이내에서라면. 또 중앙대도 캠퍼스 간 모집 인원 변화를 정원의 10% 내에서 허용한다. 그러면 국제 캠퍼스, 중앙대, 안성 캠퍼스 갖다 돌아오는 방법을 고민해라. 아니 성적이 되면 서울 캠퍼스 가야죠. 성적이 안 되는 때 일단은 고민해봐라. 어떻게 해요? 모집 단위는 사례를 보면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선호도와 모집 단위 합격선의 변화가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려대
2년간의 자료를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서 평균, 전체 평균보다 낮은 모집 단위를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즉, 고려대 중문, 한문, 노문 이런 학과들은 2년 연속 선호도가 낮아서 모집단 합격선이 낮은 모집 단위를 보여지는 겁니다. 또 건국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2년간의 합격선 비교해 보면요, 평균보다 낮은 모집 단위를 비교하니까 이렇게 굳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중문, 일문, 일어교육, 철학과 낮다는 얘기죠. 이게 올해도 낮을 수 있다는 얘기죠. 숭실대까지도 이런 게 보입니다. 자연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교육, 지구환경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합격선이 낮아요. 건국대도 사회환경, 물리 이런 데는 연속해서 합격선 낮아요. 숭실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위권으로 내려오면요, 합격선 변화가 널뛰게 합니다. 즉, 특히 인문계 모집단위 보면요, 2021학년도 모집단위에서 합격선이 낮았던 모집단위가 2022학년도 합격선 낮은 모집단위와 일치되는 사례가 아주 적습니다. 결국 중위권으로 오면요, 전년도 입결을 기계적으로 보시면은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명대 보실까요? 2021학년도에 합격선이 낮았던 모집단위가 2022학년도에는 전혀 엉켜버렸습니다. 서울여, 동덕여대 더 심합니다. 동덕여대 2021학년도에 낮았던 모집단위가 2022학년 낮았던 모집단위 거의 일치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결국 결론,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선호도와 이 합격선이 일치하는 사례가 많지만 중위권 대학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학생부 서류는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8월 30일까지 저희가 계속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과 전형 말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래도 마무리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수정하실 때 어디에다가 확장성에 초점 맞춰서 기록상에서 진로 관련 과목에서의 이런 창체 교과를 같이 보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위권에서는 일단은 서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수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같이 보셔서 일단은 뭐 서류가 되면서 수능이 된다면 정시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상위권 학종을 쓰시지만은 정시 기대감이 낮다라고 한다면 중위권 학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서류가 안 된다 그러면 수능이 된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교과나 논술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도저도 안 되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즉 수능도 안 되고 서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수시에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죠. 수도권 중하위권 교과라든지 지역거점 국립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얘네들 논술 안 됩니다. 3, 4등급에서 논술을 쓰려고요. 논술을 쓴다면 이 문제를 풀어요? 못 풉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교과형 논술을 가야 되겠죠. 가천대나 수원대나 고대 세종 캠퍼스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올해 수능 쉽지 않습니다.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은 교과 전형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은 학생부 기록이 부실하다고 본다면은 종합 전형 쪽에 집중하는 거. 일단은 6평과 9평을 통해서 위치를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지역 캠퍼스라든지 모집 단위를 바꿈으로써 돌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 인문계는 지난해처럼 수능이 출제된다 그러면 정시 기대감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지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선생님들의 고민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몇 점에 어디 갑니까? 합격선을 찾기보다 저는 수능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8월 30일에 2차 모평, 불과 남은 게 이제 2주밖에 남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2차 모평, 6평을 분석해서 그 2차 모평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시 마지막 상담 들어가야 되겠죠. 정시까지는 아니어도 수능 최저 기준 변화로 인해서 아까 고려대 사례를 봤습니다만 수능 최저 변화로 인해서 전략들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기간들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변수들 한 번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